제8회 한일미래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는 리시버를 착용해 주시고 한국어 채널은 5번, 일본어 채널은 6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앞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아시아연구원장 손열입니다. 먼저 제8회 한일미래대화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그 청중분들께도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이홍구 전 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청년 패널, 또 패널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오구라 대사님과 겐론 NPO의 쿠도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참가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한일미래대화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미래대화는 여태까지는 그 한일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의 지식인들이 그 포럼을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리고 그 기간은, 여론조사는 보통 5월 내지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여론조사를 5월 달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연기해서 다행히도 9월에 그 여론조사를 양국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일 간의 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럭키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난관을 뚫고 이 회의를 여는 것 자체의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저는 의미를 두고 싶다. 한일 관계는 지난 1년 4개월,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에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발언 선언이죠. 그 이후에 난항을 거듭하고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으면 뭐 주지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 간에 무역 보복을 교환하였고, 또 지소미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도 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양국이 이렇게 그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그 외교적인 다툼들,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감정 싸움으로 보이는 정도까지의 여러 가지 그 양국 간의 알력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둘러싼 그 해결 방안을 놓고,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한일 양국 간에는 교섭은 해왔습니다마는 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지 벌써 1년이 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수준에서의 그 감정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서 양국이 서로 만날 기회도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그 화상회의로 나마 가능한 한 그 양국이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의의를 꼽고 싶습니다. 양국 간의 장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양국의 민심을 정확히 읽는 일입니다. 한일 관계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은 그 이슈에 대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국민 감정,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나 혹은 혐한 감정으로 치환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면한 강제동원 해법이나 수출 규제 해법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여론, 일본 국민의 여론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 그리고
현재 정부의 포지션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따라서 이런 그 여론을 정확히 읽고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양국이 또 만나야 할 그 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질서는 이번 타이틀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대한 변환의 순간에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이 무역 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그것이 또 양국의 체제나 규범을 둘러싼 정치 규범을 둘러싼 경쟁, 나아가서는 안보 경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는 같은 배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필수이나 반중으로는 국익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미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은 이 두 거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규범과 제도, 질서 등을 만들어 나가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그 사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코로나19가 초래하는 변화입니다. 코로나 변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의 미중 간의 경쟁을 더 가속화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하고 있는 그런 동시에 미중 양국의 지도력과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하였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홍콩 문제를 둘러싼 강압적인 행동, 그리고 강권적인 그런 외교 정책으로 국제적 평판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주변국들은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패권 축소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래의 가장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정치는 현재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금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상처를 입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여러 중견국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 한일 내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연합, 나아가 미중을 평화와 공동 번역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 그런 그 연합 전략을 모색해야 될 중차대한 그런 그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2020년 한국과 일본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또 세계에 기여할 그런 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회의를 통해서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창조적인 협력 모델을 고민하는 그런 그 장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제 개회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한 일본 대사를 역임하신 오구라 가즈오 대사님의 영상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겐론 NPO와 EAI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최하는 의의는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지속하는 것은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즉 이런 대화를 지속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내향적으로 안쪽만 보고 있고 불안과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모여서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론조사에도 드러난 것처럼 한일 관계에는 지금 어두운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논의해야 할까요? 저희들은 정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물론 이제 비즈니스 쪽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일반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이 회의의 취지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명확해진 것은 사회에 있어서의 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의 연대감, 이것은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NPO라든지 NGO라든지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사회의 연대감이라든지 뭐 상부상조라든지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뭐가 가능한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술이라든지 뭐 매스컴이라든지 다양한 권위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authority인데요.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authority와 권력,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요, 인터넷 사회에 있기 때문에 권력에는 반대하지만은 권위에도 반대하는. 근데 사실은 권위랑 권력은 다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권력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이 시민운동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위와 권력, 권력과 권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못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명확하게 된 것은 권력과 권위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국제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때문만은 아닌데요. 반글로벌리즘의 움직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전 보장, 즉 감염증 대책, 그리고 환경 보전 문제, 그리고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평화 구축, 그리고 마약 퇴치,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 한 사람의 안전 보장, 이러한 것에 어떤 식으로 시민이 관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차원에서의 논의를 저희들이 진지하게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요. 단기적인 현상과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오래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캐캐 묵은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때가 묻어가지고 미래지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미래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역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근데 맞긴 맞는데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관련된 인식의 차이도 조금씩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뭐니 해도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성공이라고까지 표현을 쓰기는 뭐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선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선방을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영내에서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안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움직임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이 두 나라까지도 그러한 조류에 편승을 해가지고 중국이 싫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랑 한국은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이랑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함께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요. 한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 인사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인국 최종현 학술원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한일 관계의 그 현 상황을 한번 총점검을 해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을 좀 모색하는 이런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최종현 학술원은 2년 전 설립한 이후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분석과 그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집중해 왔습니다. 동시에 저희 최종현 학술원은 한일 간의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주목해서 작년 12월 Shaping the Future라는 대주제로 동경대학과 제1회 도쿄 포럼을 동경대학에서 공동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다양한 어젠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요즘 이제 한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대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생겨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일본 총리 교체가 오랜 기간 동안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에 어떤 새로운 변화와 전환의 계기가 되어줄 수가 있을지 또 그리고 최근 홍콩 보안법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그리고 틱톡 사태를 위시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미중 대립 구조가 격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눈앞에 현안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 미중 간의 새로운 그 세력 균형 변화라는 큰 도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과연 있을까?
아니면 여기 계속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것인가 여부가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멈춰 있던 한일 지성 간 교류가 금일 회의를 계기로 다시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협력의 기회와 방법론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구 전 국무총리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제8회 일본 한국 미래대화 모임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회째인지 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숙종 원장이 준비한 몇 회 전 모임에서 서울에서 있었을 때 제가 다 참석은 못했지만 잠깐 들러서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인사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서 오늘 제8회 모임을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갖게 된 것을 참으로 시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 화상회의로는 과거에 하던 형식과 달라져서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많은 일본의 친구들, 일본에 또 관심을 가진 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이셔서 참여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반갑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하러 나와서 괜히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일 관계라는 것이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한 마디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앉아서 들으니까 우리 오랜 친구인 오구라 대사께서 우리가 처한 큰 문제를 갖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첫째는 당장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라고 요새는 그럽니다만은 이건 인류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한일이 우리 이웃과 또 지구촌 모든 시민들과 협력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지구촌 전체에 대한 문명에 대한 큰 위협이 된 이 코로나 사태를 갖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오구라 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신문을 보고 텔레비로 보도를 듣고 보면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잘 나가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모임이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여러 해 총리로 노력해 오시던 아베 총리께서 자리를 비워주셨기 때문에 일본 정치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 옛날부터 다 해왔겠지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과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실험을 해왔습니다. 19세기 말 19세기에는 주로 제국주의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시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진통을 우리 한일 관계에서도 겪었습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의 시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동서냉전이 있었습니다. 또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에도 대단히 어려운 대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뭐 오늘 여기서 다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우리 한일 간에는 별로 근래에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갖다 잘 운영해 나가고 있나라고 살펴본다면 저는 또 이 정치학을 오래 가르쳐온 정치학자입니다만 별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학자들이 제3국 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지적하는 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민주정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일 관계가 잘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는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나라의 민주정치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지 못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은 수상관저 중심으로 또 우리 한국은 청와대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걸 갖다 처리는 하는데 실제로 국민의 의견, 국민의 지혜, 국민의 바람을 갖다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느 정도 살펴보았는지는 또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했는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고밖에 결론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한국과 일본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지식인, 언론인 모두가 보다 활발한 의견을 내놓아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한일 간에 아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의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바로 우리 오늘도 여기서 모이는 이 한일 미래 대화가 그런 거에 대표적인 가능성을 갖다 보여주는 모임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경의도 표하고 또 좋은 대화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 민주주의도 요새 보면 상당히 좀 딱해 보이는 사정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 민주주의는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보기에 딱할 정도로 별로 활력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였던 스카라피노 교수가 일본의 내각 정치 또는 정당 정치는 1.5 정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양당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항상 정부가 하나 딱 있고 야당이나 뭐 시민단체 다 합해야 0.5밖에 안 되는 그런 정치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88년에 민주화도 이루고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모든 결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이고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공헌은 별로 잘 소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국 관계가 제대로 잘 나가려면 우리 양국에서 민주주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본, 한국, 우리 지역이 그래도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해나간다. 코로나 사태도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 문제에도 우리가 대처를 잘하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또 이왕 나온 김에 보태고 싶은 거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갖다가 발휘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 확산의 문제입니다. 일본만큼 이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일본만이 사실은 핵 무기를 직접 공격을 받았고 희생자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나서서 핵 확산은 절대로 용인되면 안 된다는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갖다가 만들고 또 더 쌓아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또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어서 이미 2번이나 그런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너무 조용히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웃인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 동아시아, 우리 아시아에서 핵을 갖다 확산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일본과 한국에 계속 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원칙에 중국은 과연 어떤 입장인가를 갖다가 확실히 중국이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지역에서도 핵 확산은 그대로 해도 그만이다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인지, 그러지 않으면 중국도 일본, 한국 그리고 유엔의 많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비핵화 확산을 갖다가 절대로 막아야 되겠다는 거. 그렇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핵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우리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야 되겠다 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우리 한중일 세 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이 핵 확산도 막고 코로나도 막고 평화와 지구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데 전위대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한일 미래 대화가 그러한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도 겸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엔도 가지야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참사관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한 말씀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한일 미래대화가 개최되는 데 대해서 일본국 외무성, 특히나 아시아 담당 부국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대화를 통해서 한일 양국 간에 있는 과제 그리고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가 매년 착실하게 이렇게 거듭되고 있는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한미일 간의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가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님과 전화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서 한일 간의 여러 과제 그리고 납치 문제, 인적 교류 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더불어 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한일 양국에서 영향력을 갖고 계시고 또한 각 분야에서 높은 견식을 가지고 계신 각계 리더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솔직한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한일 관계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는 회의에 관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공통된 인식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 양국 국민에게 있어서 또한 아시아 또한 이 세계 속에서 이 장래의 한일 관계 또한 한일 간의 협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